안녕하세요. 김기만 관리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출입 실무 기초 출제 예상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으로 볼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국내의 A사가 독일의 B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C사의 국내 공장에 물품을 인도한 거래. A사하고 B사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물건은 A사에서 국내에 있는 C사에게 물건을 납품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물건이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수출로 볼 수가 없죠. 자, 수출에 대한 개념이 뭐였죠?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수출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번 국내 회사가 비거주자인 미국의 기업 회계 전문 컨설팅 전문가로부터 회계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용역의 수입에 해당하는 거죠. 국내 회사가 미국 회사로부터 용역을 수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 거래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무상 인수한 거래. 자,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상입니다. 유상으로 돼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아웃도어 의류를 거주자인 정재영 씨가 수입하는 거래. 자,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수입, 수출에 대한 개념을 쓰지는 않고요. 수입 대신에 반입, 수출 대신에 반출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수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으로 볼 수 있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 이번엔 아닌 것이죠. 자, 1번 JJ수산이 태평양 연안에서 포획한 참다랑어를 일본에 판매하였다. 공해에서 채집한 이러한 그 어류를 일본에 판매를 했죠. 수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개발한 ERP 프로그램을 USB에 저장한 상태로 일본에 반출해서 인도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USB에 넣어서 인도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수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수출의 정의죠.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 4번 우리나라 보세구역 내의 보세 공장으로부터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 자,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이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부산이죠? 부산이라고 그냥 봐주세요. 자, 부산 내에 보세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를 그냥 보세구역이라고 봤을 때는 여기는 관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있는 물건을 요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수입 통관이 되는 거예요. 수입 신고를 해서 통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건의 이동만으로 봤을 때는 이 보세구역도 결국은 국내죠.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대무역법상으로 봤을 때는 얘 같은 경우 수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관세법상으로는 수입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대무역법에서는 수입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수입은 수출의 반대죠. 그렇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수출의 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출 물품이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의하여 금지되는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래할 수가 없다. 수입 금지, 수출 금지 품목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되죠. 자, 국제무역거래의 대금 결제 방식은 송금, 추심, 신용장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대금 회수의 위험 제거를 위해 신용장 방식을 이용을 한다. 송금 방식이라든가 추심 방식 같은 경우는 결국은 상대방이 수입상이 대금 지급을 해줘야지만 대금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용장 방식 같은 경우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만 제시하면은 저는 대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을 제거할 수가 있죠. 자, 3번입니다. 수출 물품을 지정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운송하는 경우 수출상은 선화증권을 발급받게 된다. 자, 선화증권이 뭐죠? 빌 오브 레딩이죠. 자, 빌 오브 레딩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에 발행이 되죠? 우리가 BL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빌 오브 레딩입니다. 해상 운송일 때 사용이 돼요. 자, 그런데 항공 운송 같은 경우에는요. BL이 아니라 항공화물 운송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항공화물 운송장, 뭐 운송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에어웨이 빌이라고 하는 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틀렸죠? 선박의 경우에는 BL이, 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에어웨이 빌이 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수출 통과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건에 신고하고 심사 및 검사를 거쳐 수출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제매매 계약의 성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거래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대금 미결제, 마켓 클레임, 그 다음에 플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자, 마켓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하자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하자인데 수입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자금 사정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해당 물건이 뭐 판매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사소한 하자를 이유를 들어서 대금 지급을 거절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켓 클레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죠. 상대방의 신용 상태는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계약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과정에서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하더라도 성립된다. 불요식이죠. 그렇죠. 계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요식성입니다. 별도의 양식이나 이러한 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구두에 의한 계약도 인정이 되고요. 서류에 의한 계약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물품 구매 주문서, 우리가 퍼체이스 오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매수인의 바잉 오퍼에 대하여 매도인이 서명에 의하여 acknowledgement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러니까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바잉 오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셀 오퍼의 반대죠. 사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서랑 같은 뜻이죠. 자, 저는 귀하의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퍼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이 알겠습니다. 수락할게요 라고 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로서 활용이 됩니다. 자, 오퍼시트 같은 경우는 반대죠. 오퍼시트를 보냈어요. 그러면 오퍼리가 피청약자가 해당 서류에다가 수락에 어세턴스에 인수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돌려보내주면은 약식 계약서로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번 물품 매도 확약서란 매도인이 매수인의 주문을 받고 물품을 보내주기 전에 주문품의 최종 가격, 수량, 거래 조건 등에 대한 매수인의 확인을 받기 위해 보내주는 서류다. 무슨 설명이죠? 프로포마 인보이스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자, 오퍼시트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청약자의 의사표시죠.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표시입니다. 물건을 팔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청약자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설명 자체는 프로포마 인보이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5번입니다. 국제매매계약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요식계약, 2번 합의계약, 3번 쌍무계약, 4번 유상계약이다. 자, 직접 문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요식계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식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형식을 갖추어서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구두로 하는 경우도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구두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식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불요식 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합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겠죠. 매도인의 청약에 대해서 오퍼에 대해서 매수인이 어셉턴스를 하는 겁니다. 인수행위를 하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좀 전에 본 대로 바잉 오퍼에 대해서 액널리지먼트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로 합의를 봤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합의 계약이 그 성격 중에 하나고요. 쌍무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의무를 부담을 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쌍방이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를 해야 되고요. 매수인 같은 경우는 계약 내용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을 하고 물건을 인수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유상계약은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수인은 돈을 주고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당사자 간에 가치가 있는 그러한 거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1번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무역계약의 수량 단위 중 표시 방법이 잘못된 것은 자, 그로스는 12더즌입니다. 자, 우리가 한 다스 이야기하죠. 다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즌이라고 표시를 하죠. 뭐 다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라고 하는 것은 12더즌입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12, 총 144개가 되겠죠? 자, 메트릭 톤은 1016kg이다. 1016kg은 뭐였죠? 메트릭 톤이 아니었죠? 롱톤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TEU 또는 FEU라고 뉴스에서 가끔 나와요. 자, 물동량 이번 달 인천 또는 부산의 물동량이 뭐 몇 TU를 했습니다. 또는 이 배가 실을 수 있는 용적은 이 배에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는 뭐 2만 TU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랬을 때 TEU라고 하는 것은 20 equivalent unit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0피트 같은 경우는요, 40라는 표현을 써서 FEU라고 표현을 해요. 자, 벌크 카고 같은 경우는 포장하지 않는 대량의 화물을 우리가 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문제죠. 자, 7번입니다. 농산물이나 목재 등과 같이 수확이 예정되어 있거나 견본 제공이 어려운 화물에 대해서는 국제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품질을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된 품질 결정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농산물, 목재와 같이 견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샘플을 제공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우리가 품질 기준을 결정을 할 때 뭘로 했었죠? 우리가 문제에서 살펴봤었죠? 뭐였죠? 표준품 매매로 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 매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검사를 하고 합격되면 물건을 사는 거예요. 자, 견본 매매는 샘플을 보내는 겁니다. 샘플과 일치하는 물건을 거래를 하는 거고요. 자, 상표 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레이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뭐 심볼이라고 하거나 또는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명품 있죠? 명품들은 우리가 괜히 명품이라고 안 하죠. 품질이 좋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를 대면은 아, 명품이지 품질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가 하나의 품질을 결정을 합니다. 뭐 저가의 브랜드를 우리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그 브랜드의 이름을 떠올리시면 아, 얘는 싼 브랜드니까 품질도 그렇게 썩 뭐 훌륭하지는 않지만 쓸 수는 있지. 아, 이 브랜드는 명품이지 좋은 자동차지 딱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브랜드로 우리가 품질을 결정하는 것을 상표 매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표준품 우리가 매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준품 매매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죠. 하나가 뭐였죠?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이 있었습니다. FAQ라고 하는데요. 평균, 중등의 품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품질을 쭉 놓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품질을 전체 품질로 거래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 적격 품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GMQ라고 합니다. Good Merchantable Quality라고 이야기를 하죠. 판매 가능한 품질이어야 한다. 양육지에 도착을 했을 때 판매 가능한
정도의 품질을 보유를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표준 품질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원사라든가 원명과 같이 국제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기준에 충족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까요? 자, 광물이나 곡물 등의 살화물, 벌크카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운송 도중에 감량이 생길 우려가 있다. 자, 곡물이라든가 뭐 모래, 소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에 날려갈 수도 있고요. 빗물이 유입돼서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감량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UCP 600에서 과부족 용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과부족을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자, 다음 중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과부족 용인 조항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건을 보는 거예요. 자, 1번 신용장에서 수량의 과부족을 금지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당연히 과부족 용인 조항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부족을 금지해서는 안 되겠죠? 자, 2번 신용장상의 상품 수량이 포장단이나 계계 품목의 개수로 명시되지 않을 것. 자, 포장단이나 계계 품목의 개수로 명시된다. 1개, 2개, 1피스, 2피스, 한 2A, 2A 이렇게 세질 수가 있다거나 한 카톤, 두 카톤 이렇게 세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벌크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셀 수 있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3번 어음의 발행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환어음을 발행을 했을 때 신용장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4번 금액, 수량, 단가 앞에 about이라든가 approximately와 같은 용어가 사용될 것.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계산 수량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조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셀 수 있는 것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나 수량, 단가 앞에 이런 용어가 사용이 되면은요, 얘는 5%가 아니라 10%의 과부족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about이라든가 approx, 그래서 앞에 글자를 좀 따서 외우세요. 금수단, 그리고 about이라든가 approximately는 10%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특징을 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금액 앞에 about이라고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량이랑 단가에도 10%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금액만 적용이 됩니다. 전부 다 10%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금액 앞에도 about, 수량 앞에도 about, 단가 앞에도 about을 넣어야 돼요. 넣지 않으면 그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과부족 용인 조건, 벌크에 해당하는 5% 과부족은 금액, 수량, 단가, about, approximately와는 관계가 없다. 얘는 계산 수량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조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CIF, CIP는 누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됐죠? 매도인일까요? 매수인일까요? 매도인이 부보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상이 아니라 여기서는 수출상이 부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입상이 아니고요. 수출상이 부보를 해야 됩니다. 자, 모든 보험 요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부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정보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는 인슈런스 펄리시가 발행이 됩니다. 자, 미확정되어 있는, 즉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정으로 우리가 뭐 기간 주로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정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발행되는 게 뭐였죠? 인슈런스 팔리시가 아니라 오픈 팔리시였죠?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송 중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 목적물인 화물이 손상됨에 따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선박보험을 헐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HULL이라고 하는데 화물이 손상되는 보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박보험이 아니라 적하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화물에 대한 적재된 화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지 그 화물들을 운반을 하는
선박 자체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선박보험에 가입하는 주체는 선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사 입장에서는 그 선박이 자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박회사에서는 선박에 대해서 부보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그 수출회사라든가 이런 그 회사들은 당연히 적화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화물의 자체에다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위부가 나왔습니다. 위부는 어떤 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현실 존손이 아니라 추정 존손하고 연계를 시키면 됩니다. 현실 존손 같은 경우는 굳이 위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B 조건이 나오네요. 자, FOB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FOB는 뭐죠? 기본적으로 온보드 되는 시점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매수인이다. 해상 운송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특징으로 갖고 있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은 해당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이다. 맞죠? 온보드 되는 시점입니다. 자, 2010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뭐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자, 배가 이렇게 있고요. 배에다가 이렇게 실리죠. 이게 온보드잖아요.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요 선측 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선박에 여기 난간이 있겠죠? 난박의 그 선측 여기 난간에다가 가상의 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갈 때 위험과 비용이 이전한다라고 봤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평상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태풍이 오거나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크레인 여기 보면은 그 뉴스 보시면은 크레인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배에다가 컨테이너를 막 싣고 내리고 하잖아요. 컨테이너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흔들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부두 쪽에 떨어지면은 여기는 수출상이 책임이에요. 자, 흔들 하다가 배가 배 안쪽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상 책임이 돼요. 먼저 어떻게 보면 운이죠. 흔들거리다가 부두로 떨어지면 수출상 책임, 배로 떨어지면 수입상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을 해서 아예 온보드 되는 시점으로 봤어요. 그렇죠? 자, 2번입니다. 자, 해상 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운송비와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매도인은 여기에 온보드 되는 시점까지만 비용과 그 다음에 위험을 부담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을 하죠? 매수인이 부담을 해요. 매도인은 운송계약도 체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이 틀렸죠.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조건은 뭐였죠? 뭐죠? CIF가 되겠죠. 그렇죠? 해상운송일 때요. 자, 4번 연속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이미 본선에 적재된 태로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 의무 이행을 완료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물건을 선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해상에 있는 이미 배 위에 선적되어 있는 물건을 중간에 사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미 배가 떠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건에 충족한 곳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송비와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조건은 해상운송일 때는 CIF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코텀스가 또 나오죠.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FCA, FAS 조건에서는 운송 서류에 Freight Prepaid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자, Freight Prepaid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죠? 운임이 Prepaid, 선 지급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운송에 관한 책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계약 자체는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운송과 관련돼서는 매수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해상 운임과 관련을 해서도 매도인은 부담을 하지 않아요. 매도인은 단순히 적재만 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임이 선지급되었다라고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운임은 나중에 후지급된다라는 의미로 콜렉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프리페이드라고 쓸 수 있는 조건 같은 경우는요. C그룹과 D그룹 같은 경우는 프리페이드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임을 지급을 하는 운임 지급 조건이고요. 목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부담을 합니다. 여기서는 프리페이드라고 되지만 X웍 조건이라든가 F그룹 같은 경우에는 운송서류에 프레이트 프리페이드가 아니라 프레이트 콜렉트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콜렉트 건이냐 프리페이드 건이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콜렉트 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FOB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프리페이드 건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CFR이나 CIF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자, C 조건 같은 경우는 위험과 비용 부담이 다르죠. 대표적인 예로 그냥 CIF 하나 들어볼게요. 자, 수입국에 배가 이렇게 도착을 하죠. 자, 그러면 비용에 관련해서는 매도인은 이 수입항까지 오는데 발생하는 해상 운송료죠. 해상 운임하고요. 거기다가 보험을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이 시점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기점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비용의 분기점은 여기고요. 위험의 분기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갖는다라는 특징을 갖고요. 자, 수출 통관 의무와 수입 통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한 무역거래 조건은 X웍이다. 자, X웍 조건에서는 수출 통관은 누가 하죠? 매수인이 합니다. 수입국에서의 수입 통관은 누가 하죠? 매수인이 합니다. 동일합니다. 자, DDP 조건은 통관 누가 하죠? 수출 통관? 매도인이 합니다. 수입 통관 누가 하죠? 매도인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X웍 조건은 매도인의 최소 의무, DDP 같은 경우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다. 뭐 아시죠? 이 정도는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한번 볼게요. 지정된 목적 항까지 물품을 운반한다. 항입니다. 목적 항을 써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이겠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 부담이 이전된다. 무슨 조건이죠? 매도인 해상 운송에 사용할 수 있고 매도인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조건은 뭐가 되는 거죠? CIF 조건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됐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인코텀스 2010의 무역거래 조건 중에 DAP와 DDP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둘 다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물건을 가져다 줘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 1번 DAP, DDP는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서로 동일하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DAP, DDP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이 지점까지 오는데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점이 동일하죠. 나눠지지 않죠. C조건처럼 나눠지지 않습니다. 자, DAP 조건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양하 의무를 부담을 한다. 자, D그룹 중에서 매도인이 양하 의무를 부담을 하는 조건은 뭐였죠? DAP가 아니라 DAT 조건이었죠. DDP 경우에는 매수인이 양하 비용을 부담을 한다.
DDP 같은 경우도 운송수단상에서 양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 이미 처분하에 두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윗문장이 틀렸죠? 자, DAP는 수입 통관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는 반면 DDP는 수입 통관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다. 자, DDP 같은 경우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였죠. 그 중에서도 수입 통관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의무였습니다. DAP하고 DDP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수입 통관을 누가 하느냐 차이입니다. 수입 통관을 매도인이 하면 DDP고요. 매수인이 하면 DAP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요거밖에 없어요. 자, 4번 DAP와 DDP는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자, 목적지까지 갈 때 항공 운송을 하든 배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운송 방식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코텀스 문제 많이 나오죠? 문제가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개념만 이해를 해놓으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에 위험이 이전되는 무역 거래 조건은 FCA, CFR, CIF다. 자, FCA 같은 경우는 운송을 누가 주관을 하죠? 매수인이 주관을 합니다. 자, 그런데 C조건 같은 경우는 CFR이라든가 CIF에 있어서는 운송계약의 체결의 주체가 누가 되죠? 얘네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되죠. 매수인이 아니죠. 그래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은 해상 운송이기 때문에 본선에다가 이렇게 적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한테 물건을 인도한다기보다는 본선에 적재한다라고 봐야 돼요. 자, 2번 CFR은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자, CFR 조건은 해상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죠. CIF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CIF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래 문장은 맞지만 위 문장이 틀렸죠. 자, 3번 FOB 조건 하에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적재 비용과 양하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자, FOB 조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온보드죠. 온보드 할 때까지는 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거죠. 매수인은 수입항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선할 때 비용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4번입니다. 11가지 무역거래 조건 중 CIF, CIP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매도인이고 피보험 이익의 귀속자는 매수인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재 비용과 양하 비용을 모두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양하 비용과 관련돼서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을 한 유일한 조건은 뭐였죠? DAT 조건이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DAT는 저거밖에 없어요. DAT에 물을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양하 비용을 부담을 하는 주체가 매도인이다. 이거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은 무역계약 당사자 간 약정한 무역거래 조건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무역거래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수출상 A사는 런던으로 휴대폰 100개를 항공편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자, 항공 운송 방식으로 써요. 비행기로 보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CFR, CIF, FOB, FAS는 못 쓰겠죠. 얘네들은 일단 탈락이죠. 자, 지정된 인도 장소는 인천 에어포트이며 지정된 목적지는 히드로 에어포트이다. 인천공항에서 히드로로 보내는 거네요. 자, 지정된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한 시점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는 수출상인 A사가 부담을 한다. 자, CIF는 못 써요. 그런데 보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운송비를 수출상이 부담을 합니다.
어떤 조건을 쓸 수 있죠? 일단 운송료를 매도인이 도착지까지 부담을 하기 때문에 C를 쓸 수가 있고요. 보험을 쓰네요. I를 쓸 수가 있겠죠. 해상 운송이 아니기 때문에 CIP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해상 운송 방식은 일단은 CIF 탈락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FCA 조건도 일단은 탈락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인데 여기서 보험까지 부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CIP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CIP 뒷부분에는 이렇게 목적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항공으로 했기 때문에 공항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C조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일단 CPT 인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수입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 히드로 에어포트까지의 운임과 보험을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라는 조건인데, 여기를 보시면 인천 포트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말이 안 되죠? 히드로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인천에까지만 부담을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단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매도인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먼저 보시고요. 그래서 보험이 있다,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CIP, CIF를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박이네요. 자, 이번에는 해상 운송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FAS, FOB, CFR, CIF를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부산에서 고배로 보냅니다. 자, 운송비와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CIF는 아니겠네요. 운송비를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CFR도 아니겠네요. 수출 통관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을 합니다. 수입 통관 의무는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죠? 보기를 볼까요? 자, 일단은 C 조건은 탈락이었죠? 왜냐하면 매수인이 운송료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D 조건도 탈락이죠? 자,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FOB냐 X웍이냐, X웍도 어떤 거래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X웍 조건 같은 경우는 수출 통관 의무가 누구한테 있죠? 누구한테 있죠? 매수인한테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웍 같은 경우는요, 수출상이 소재하고 있는 뭐 공장이라든가 창고에다가 물건을 그냥 구분만 해놓으면 돼요. 얘는 수출 나갈 거, 나가지 않을 거. 물건 딱 놔둬요. 물건 여기다 놔둬요. 그리고 수입상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표현을 하면 수입상이 차와 인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수출상한테 묻는 거예요. 자, 우리 물건 어디 있나요? 아, 저기 있습니다. 저거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수입상이 수배한 인부들이 가서 그 물건을 가져다가 차에 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은 수출 통관할 의무도 없어요. 그냥 창고에서 물건 내주고 끝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든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자금만 받았으면.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찾아간 수입상이 수출 통관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웍은 매도인의 최소 의무가 되는 거예요. 두고 가져가세요라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해상 운송에 사용하고 수출 통관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FOB 조건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18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